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LA시가 백신 접종 증명 의무 대상에서 몰과 쇼핑센터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대상은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LNC 의회가 증오범죄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에이펙 화상 정상회담에서 각각 연설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인 관여 의사를 표했습니다. 양국의 화상 정상회담은 15일에 열립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의회 폭동 사태 증언 거부로 기소됐습니다. 두 건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의회가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질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요소수와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을 계기로 한미 경제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말마다 민생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외교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첫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과 윤석열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까지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이직자 수가 440만 명으로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61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87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 시의회가 백신 접종 증명 의무 대상에서 몰과 쇼핑센터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오범죄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LA시의회가 12일 실내 영업장 출입 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대상에서 쇼핑몰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의 입구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업소에 출입하는 고객들을 전부 확인하기는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시의회는 또 실내 비즈니스 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은 12세 이상 주민들까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조례안이 작성될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백신 접종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해 통보를 받은 비즈니스의 경우 해당 노티스를 문 입구에 30일간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12일 시의회에서 변경된 사항들은 에리카세티 LA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가 됩니다. LA론에 급증하는 중어범죄 고삐를 조이기 위해 LA시의회가 중어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가 중어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검거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12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존리 LA시 의원이 지난 6월 상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폭행이나 살인 등 죄질이 무거운 중어범죄 사건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제보자들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보장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보다 가벼운 중어범죄 사건의 경우 제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해 LA에서는 아시안을 겨냥한 중어범죄 케이스가 114% 증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오늘 이스트 LA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쉐리프 경관이 용의자 2명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쉐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경 5700블락 위리어 블루버드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한 주민이 가스 펌프 이용 중에 물체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목격됐습니다. 쉐리프 경관은 주유소 SUV 차량 뒤에 서 있던 남성에게 걸어 나올 것을 명령했으나 이 남성은 경관을 공격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자 SUV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이 날카로운 흉기로 경관의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관이 2명의 용의자들에게 총격을 가했으며 용의자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용의자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가 주유소에서 불을 붙인 물체가 어떤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유소년 농구 경기 도중에 한인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전 NBA 선수 코리 벤자민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아벡 유나이티드가 가든그룹에서 개최한 경기에서 벤자민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상대 선수를 가격하라는 말을 듣고 상대인 한인 여학생을 가격한 사건입니다. 벤자민은 성명을 통해서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실망했다며 피해 여학생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하며 이번 사건으로 마음 아팠을 모든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한편 피해 한인 여학생의 어머니인 앨리스 함 씨는 이 같은 폭력 행위는 유스 스포츠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가해자 여학생과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를 주최한 게리 토마스 아벡 유나이티드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전하고 벤자민의 딸과 그녀의 엄마는 추후 공지 전까지 게임 입장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가 개관 이후 오늘까지 2주 동안 클래스를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휴관 이후 594일 만에 다시 문을 연 시니어 센터를 연장자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나눔 교실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아들의 클래스인 나눔 교실은 미술에 이어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11월 15일로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991년 11월 15일 아시아나항공 첫 미주 항공편인 LA행 OG202편이 김포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주 첫 취항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고객들의 성원과 지재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인천과 LA 첫 취항편인 OG202, OG201편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30년 전 LA 취항편 탑승객을 찾습니다. 이벤트를 펼칩니다. 1991년 첫 취항당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고객 감사패와 기념 선물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미주 노선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미주 노선 특가 이벤트와 기내 면세 할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미주발 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 정원에게는 한국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 50% 할인 쿠폰도 증정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1년 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감염률이 또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590만 명의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돌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만 2천여 명으로 확진율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돌파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2,400명, 그리고 사망자는 369명으로 집계돼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0.04%와 0.007%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44명, 사망자는 25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확진율은 0.98%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05명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64명이라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2명, 사망자는 9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18명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7명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이나 야외 활동이 불안과 우울 증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퍼머난테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조지아주 등의 주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락다운 기간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공중보건 위기의 순간에도 지속적인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할 경우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우울과 불안 증세는 여성 그리고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인종별로는 아시안과 흑인의 우울과 불안 증세가 백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입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대 시위 현장에서 오늘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NBC 방송 등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백신 반대 시위대의 금문교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쳤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과 금문교 관리사무소 직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금문교 일대는 백신 반대 시위에 따른 일부 차선 폐쇄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SUV 한 대가 도로 청소차와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세계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리어서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144개국에 5억 회분의 백신이 전달되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코백스의 이러한 성과에도 부국과 빈국 간 백신 공급이 여전히 불평등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저소득 국가의 1차 접종보다 6배 많은 부스터샷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섯 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 8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2번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까지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51가 인근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미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화상 정상회담에서 각각 연설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인 관여 의사를 표했습니다. 영내 영향력을 놓고 간접적으로 신경전을 벌인 건데 다음 주 초 양국 정상이 화상으로 처음 만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증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에이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경제에 대해 미국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미국의 관여와 영향력이 변함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화상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주석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며 매력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 일체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지구를 만들자며 영내 영향력을 다지는 데 애썼습니다. 中国将坚定不移扩大对外开放，同世界和亚太各成员分享中国发展机遇。 미중 정상이 각각 연설을 통해 에이펙 국가들을 끌어안으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은근한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두 정상의 진짜 만남은 다음 주 이뤄집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오는 15일 저녁 미중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The two leaders will discuss ways to responsibly manag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as well as ways to work together where our interests align. 외교와 안보, 경제, 인권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날을 세우고 있는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통해 얼마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회담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증언 요구를 거부해서 기소됐습니다. 오늘 연방법무부는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무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등 두 건의 모욕 혐의로 스티브 배넌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사안이 가진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연방법무부는 오늘 법치주의를 앞세워 배넌의 기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각각 1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메리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나는 취임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법무부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사실과 법을 따르며 법에 따른 공정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함께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의 기소는 이런 원칙에 대한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의회 폭동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교수하자는 자신의 과격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놓고 동조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악시오스 등 언론들은 ABC 뉴스의 조나단 칼의 신간 배신 트럼프쇼의 마지막 장이라는 제목의 책의 일부를 인터뷰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먼저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폭도들이 마이크 펜스를 교수하라고 외치며 의회를 습격한 것에 대해 그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가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사기 투표를 의회로 넘길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동 과정에서 펜스 전 부통령의 안위를 걱정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아니다. 그가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무사하다고 들었다며 그가 건재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식품의약국인 FDA를 이끌었던 로버트 캘리프 듀크 대학 교수가 또다시 FDA 국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의약품 관리와 인허가 주무부처인 FDA 국장에 캘리프를 지명하고 상원의 신속한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캘리프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경험 많은 임상 전문가 중에 한 명이며 대유행을 끝내기 위한 싸움의 중요한 시기에 FDA를 이끌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다면서 FDA는 백신 승인 등을 둘러싼 많은 중대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처를 이끌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FDA가 과학과 데이터 주도의 의사결정을 지속하도록 캘리프 박사가 보장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그는 2016년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프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초부터 11개월 동안 FDA를 이끌었습니다. 당시 상원은 89대 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인준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캘리프의 제약사 유착 의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가 있는 자국 자동차 업체를 위해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이 당내 유력 인사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종 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취해서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맨친 의원은 4,500만 달러 지원 부분이 자본주의와 경쟁이라는 미국의 지향점에 맞지 않아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맨친 의원이 반대를 고수할 경우 해당 예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석의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점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까지 포함해야 과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예산안에 전원 반대하는 상황에서 맨친 의원마저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안은 부결됩니다. 다만 맨친 의원은 전기차 세제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예산안 표결 때도 반대 표결할지는 분명히 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심각성을 숨기기 위해 백악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조사하는 연방하원 특별소위는 오늘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CDC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한 관계자들의 녹취록 자료를 공개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CDC 고위 관료인 낸시 메소니어는 미국의 발병 초창기인 작년 2월 25일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바이러스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메소니어의 브리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화나게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CDC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 승인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언론 브리핑을 비롯해 전염병 대유행 대응 업무를 도맡았고 CDC는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지던 3월 초부터 6월까지 브리핑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CDC가 발간하는 질병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 즉 MMWR 내용이 백악관의 낙관적 메시지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MMWR의 편집자인 크리스틴 케이시는 보건복지부 당국자로부터 이 보고서의 발간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캇 애틀라스 전 백악관 의학 고문은 CDC의 검사 지침을 무리하게 바꾸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환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실제로 걷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척수마비주에 신경재생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걷게 하는 데 성공을 해서 앞으로 이뤄질 임상시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다리를 끌면서 몸통을 힘겹게 움직이는 척수마비주입니다. 이 쥐에게 신경재생을 촉진하는 물질을 주입하고 한 달쯤 지나자 활발하게 다시 걷습니다. 소금물을 몸에 넣은 쥐들은 여전히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반면에 신경재생 물질이 들어간 쥐들은 확연히 걷는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세미얼 스토프 교수 연구진이 새 물질을 개발해 마비된 척수 주변에 주입한 결과입니다. 춤추듯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분자 물질은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의 재생을 도와 끊어진 신경신호를 되살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f the molecules are dancing around or leaping out of the fibers, the probability that they will meet up with the receptors is increased. We recognize this as a new concept that had never been done. 올해 초 독일 연구진이 하반신 마비 쥐를 다시 걷게 한 치료법은 뇌에 단백질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척수 주변에 바로 물질을 주입하는 이번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경재생 물질은 체내에 남지 않고 다른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We are definitely headed for the FDA to seek approval for use of our novel therapy in clinical trials. And we are very excited about this possibility that will make a huge difference to patients. 이번 실험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로 다시 걷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척수마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지난달 미국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로켓으로 우주를 여행했던 미국 기업인이 비행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오늘 의료 관련 업체 메디데이터 솔루션스의 창업자인 49살 글렌 더브리스가 탑승한 소형 세스나 비행기가 어제 뉴저지주 북부에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칼드웰에서 이륙한 이 비행기는 실종 사실이 당국에 파악된 지 1시간 만에 수목이 밀집한 햄프턴 타운쉽 지역에서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더브리스와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비행기 조종 교관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브리스는 비행기 조종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추락한 비행기를 직접 조종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브리스는 지난달 13일 블루 오리진이 텍사스주에서 발사한 뉴 셰퍼드 로켓 우주선을 타고 10여 분간 우주를 여행한 뒤 지상으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주말마다 민생버스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청취합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 예정인데 주요 공약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줄여서 메타버스로 이름 지은 버스 앞에 선 이재명 후보. 출발에 앞서 국민 주권 실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첫 행선지는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울산의 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 장을 보고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 방문은 특히 2030 세대의 민심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일정이 청년 맞춤형으로 준비됐습니다. 이어진 울산 청년들과 대화에서 이 후보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배로 클 거라면서 기득권 세대의 일부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신경 쓰지 못하고 또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 후보는 방한 중인 오소프 미국 상원 의원도 만났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성과를 냈지만 역사엔 그늘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고. 야당은 외교 결례라고 비판했지만 이 후보 측은 오소프 의원이 역사에 관심이 커 꺼낸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첫 외교 행보를 하며 외교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안보 협의체 참여를 시사했고 사드 배치 여부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방한단을 만난 윤석열 후보. 안보를 넘어 포괄적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참여도 시사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확실한 연대에 의해서 그런 글로벌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문재인 정부와 분명한 차이입니다.
외신 기자들을 만나서도 쿼드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밝혔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엔 부정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 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가 쉽고 북핵 문제는 남북미 상시회담을 통해 점진적인 비핵화와 상응하는 경제지원, 협력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찰자산 협력을 가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중, 한일 관계 구상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 도발이 아니라 주권 사항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보 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대해선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외교를 실종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한국을 시간 빈곤 사회로 규정하며 주 4일제를 첫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내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입니다. 우리나라를 시간 빈곤 사회라고 규정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는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장시간 노동사업장에서 탄소 배출도 많은 만큼 주 4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 생존의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023년 시범 도입, 2025년엔 입법화한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는 곳곳에서 각을 세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비판했고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던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안티페미니즘을 기치로 건 분들이 유력 주자들이라는 점에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체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IT 분야 전문성을 내세웠습니다.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미지불 사례 등을 들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 사업은 아주 자유롭고 유리하고 우리 기업들만 오히려 비싼 통신료들 더 많이 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평생 이렇게 법만 공부하고 법이라는 게 과거의 일을 정리하는 거여서요.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단일화 상대로 거론되는 거대 양당 후보를 겨누고 있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의 복원으로 더 단단한 경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2021 APEC 화상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백신과 보건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백신 접종 상호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도 중요하다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 경험을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후 대응 노력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그린 뉴딜 공적 개발 원조 확대와 녹색 회복, 저탄소 실현 협력 등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3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는데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 연속 같았고 부정률만 매주 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관계와 코로나 대처가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민생 문제 해결 부족, 그리고 요소수, 공급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판사 사찰 문건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까지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토대를 단단히 하고 윤석열 후보까지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입니다.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부수였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손준성 검사를 2차례에 걸쳐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꿈쩍도 않고 여전히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로선 절치부심,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따른 대검찰청 압수수색으로 감찰부 자료와 함께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 등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손 검사는 물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한다. 그것은 이제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심 끝에. 이와 함께 윤석열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분석에도 들어갔습니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휘하 검사에게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당시 총장이던 윤 후보의 지시를 받아 주요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심을 받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각종 사건에 연루된 윤 후보 장모 대응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앞서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 작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정보 수집이라는 본래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 빈번했고 장모 관련 사건 등으로 윤 후보가 공격을 받으면서 반격 차원에서 고발 사주가 이뤄진 것 아닌지 공수처가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일단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후보를 겨냥한 수사 범위와 속도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79.08포인트가 오른 36,100.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3.58포인트가 상승한 4,682.85, 나스닥 지수는 156.68포인트가 오른 15,860.9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달러 강세와 미 정부의 에너지 공급 대응책 발표 가능성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80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80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이후 최저 순위입니다. 유가는 이번 주 들어서 0.6%가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월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내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9%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66.8로 전월 71.7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72.5보다 낮았습니다. 11월 수치는 지난 2011년 11월 63.7 이후 가장 낮으며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101.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향후 6개월간의 경기를 예상하는 11월 소비자 기대지수도 62.8로 전월 67.9보다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11월에 73.2를 기록해서 전월 77.7보다 낮아졌습니다. 기대지수는 앞으로 6개월간의 경기 여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며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현재 경제 환경을 평가합니다. 9월에 이직을 택한 사람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고용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의 여파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9월 9일 이직 보고서에서 이직자 수는 440만 명으로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큐라치는 이는 정부가 2000년에 자료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동력의 3%가 9월에 퇴사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엔 이직률이 약 2.3%로 안정적이었지만 최근엔 노동력 부족과 함께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일자리를 옮기는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은 9월에 650만 명을 고용했지만 해고, 퇴직, 사망 등의 9월에 약 620만 명이 직장을 떠났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소득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하다고 짚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등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더 보호받는 노동력과 경제 부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문이 있다며 고정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덜 보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또다시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시자료를 인용해서 머스크 CEO가 어제 테슬라 주식 63만 9,700여 주를 6억 8,700만 달러에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도 가격대는 주당 1,058달러에서 1,104달러 범위입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주말이었던 지난 6일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 결정해달라는 돌발 트윗을 올린 이후 나흘 연속 매각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설문에서 응답자의 58%가 매각에 찬성했습니다. 머스크는 8일 215만 주 규모의 테슬라 보통주 스탁 옵션을 행사한 뒤에 이 가운데 93만 4천 주를 11억 달러에 팔았고 9일과 10일에도 360만 주를 팔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나흘 동안 머스크 CEO가 판 테슬라 주식은 모두 합쳐서 57억 달러가 넘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오늘 소비자 건강제품 부문과 제약 의료장비 부문 등 2개 회사로 분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밴드에이드와 타일레놀, 리스테린,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비노와 뉴트로제나 등이 소비자 건강 부문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소비자 부문의 새 회사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처방약과 의료장비, 코로나19 백신 등 제약 부문은 앞으로도 계속 존슨앤존슨이라는 사명을 사용합니다.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호아킨 두아토 CEO가 제약 부문을 맡게 됩니다. 알렉스 고키 현 CEO는 성명을 내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번 분사가 환자, 소비자,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 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의료적 성과를 향상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먼더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일본과 양국의 철강 관세와 전 세계적인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러먼더 장관은 15일 일본을 시작으로 18일까지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타이 대표는 15일 일본, 18일에는 한국, 그리고 22일에는 인도 순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과 협의 대상에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 생산 용량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 등 양자 관심사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EU와 철강 관세 분쟁 해소를 합의했지만 일본과는 아직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는 쿼터제 적용을 받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런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밤 최저 6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에서 89도가량이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량이 되겠고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86도, 월요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화요일부터는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까지 올라가겠고,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91도, 해안 지역은 81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3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한국은 비도 그치고 낮부터는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섭씨 1도로 춥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전이 15도가량, 부산과 광주 16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